당신 청소부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박만규 회장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손에는 공구 가방, 온몸에서는 기계 냄새가 났습니다. 네, 청소 하는 일합니다. 만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상대 집안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청소부가 실제로는 자산 3조 원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상대 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릴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현명테크 본사 3층 생산라인. 박만규 회장은 새벽부터 불량품이 터진 3번 라인을 사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규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기술자였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상견례 준비하셔야죠. 비서실장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규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거 먼저 고치고 가야지. 월요일까지 납품해야 하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딸 수진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강남 청송원 한정식 집에서 예비 사돈을 만나기로 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 큰일이네. 벌써 이 시간이야? 만규는 황급히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양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샤워할 시간도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양복 가져다 드릴게요. 김 과장이 말했지만 만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었어. 그냥 이대로 가야겠어. 만규는 기름때가 묻고 땀에 절은 하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어요. 손에는 아직도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그 차림으로 가시게요? 만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늦는 것보다 낫지. 빨리 가자. 차는 강남을 향해 달렸어요. 고급 한정식집 청송원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딸 수진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28세의 수진이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빠, 왜 이제 오세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기름때가 묻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미리 양복을. 수진이의 불안한 눈빛에 만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공장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미안하다. 만규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불안했습니다. 예비시댁은 강남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차림으로 가면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이건 너무. 수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규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믿어. 진심으로 대하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만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쌓아온 단단한 진심이 오늘 시험대에 오를 것이므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겠지. 만규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규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은 정직하게,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만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자, 들어가자.
늦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자. 망규는 딸의 손을 잡고 청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룸 문을 열자 이미 예비 신랑 측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김태주는 32세의 잘생긴 청년이었고 그의 아버지 김성호는 6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이었어요. 김성호는 대한산업 대표이사로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부인 최혜진이 앉아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망규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김성호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성호는 망규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거친 손, 공구 가방, 그리고 코를 찌르는 기계 냄새까지. 저기,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망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공장에서 일합니다. 기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망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고 기계를 다루니까요. 다만 그 공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김성호의 부인 최혜진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그럼 청소부. 아니, 기계 수리공이세요? 최혜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김성호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 태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혜진이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저기요, 박 선생님.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그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양복도 없으세요? 망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갈아입지 못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혜진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양복 하나 없어서 못 갈아입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망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김성호 부부는 망규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음식이 나와도 망규에게는 권하지 않았고 대화할 때도 망규를 빼고 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왔어. 너도 잘 알지? 김성호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망규를 힐끗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집안을 봐야 해. 격이 맞아야지. 노골적으로 망규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피했어요. 최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시댁은 강남에 건물이 3채나 있어요. 태준이 형은 의사고 동생은 변호사예요. 다들 명문대 나왔죠.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수진 씨 아버님은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망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최혜진이 어머나 하며 과장되게 놀라는 신용을 했어요. 요즘 시대에 고졸이세요? 대학은 안 가셨어요? 망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딸을 키웠어요. 김성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수진 씨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버지가 청소부, 아니 기계공이시면. 망규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김성호의 다음 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집안 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준이는 명문대 나왔고 우리 집안도 사업가 집안인데 청소부 딸과 결혼시키기는. 그 순간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를 모욕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망규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진정해. 하지만 망규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상견례는 여기까지 하죠. 솔직히 우리 집안과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최혜진도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태준아, 가자. 다른 좋은 여자 많아. 망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좋아, 내일 후회하게 해주지. 망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 나왔어요. 청송원을 나서며 망규는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대한산업조사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완벽한 보고서 올려. 망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정식 집 루만, 상대방 태성건설 대표 이태식 부부는 단정한 정장과 한복 차림으로 앉아 박망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이태식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의 부인 윤미화는 화려한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예비 신랑 이준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망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특히 예비 사부인 윤미화 씨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림이세요? 윤미화는 망규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때가 묻은 하얀 작업복, 거친 손, 그리고 코를 찌르는 기계 냄새까지. 윤미화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이런 멀걸로 우리 앞에 앉을 생각을 한 겁니까? 예의가 없으니 딸도 그렇지요. 윤미화의 목소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어요. 망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현장 일이 생겨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몸으로 하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런 자리는 준비된 모습이 예의 아닙니까? 이태식의 눈빛에는 망규를 깔보는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나저나 직업이 정확히 뭐죠? 공장 청소부? 아니면 기계 수리공? 이태식이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망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관련 일을 합니다. 주로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망규는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윤미화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씻지도 않고 오세요? 망규의 딸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비 신랑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바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윤미화는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준혁아, 조용히 해. 엄마가 말하는 거야. 준혁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태식이 팔짱을 끼고 망규를 쳐다봤어요.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집안은 태성건설을 3대째 운영해온 명문가입니다. 저희 회사 연 매출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집안과 어울리려면 그에 맞는 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공장 청소부 하시는 분이랑은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작업복을 입은 박망규를 자신들과 격이 다른 하층민으로 치부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윤미화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윤미화가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 서울대를? 아버지가 청소부인데 어떻게 서울대를? 망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뒷바라지했고요. 이태식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도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요즘 세상은 스펙만으로 안 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윤미화는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집안은 강남에 빌딩이 5채나 있어요. 준혁이 형은 미국에서 MBA 하고 있고 동생은 판사예요. 다들 명문대 나왔죠. 그리고 망규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집안은 어떠세요? 형제분들은 뭐 하세요? 망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은 택시 운전하고 동생은 식당합니다. 다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윤미화가 과장되게 어머나 하며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식당 주인이요? 그럼 완전히 서민 집안이시네요? 망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태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제 아버지도 건설회사 운영하셨고 저도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웠죠. 집안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망규의 집안을 깔보는 발언이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미화가 아들의 손을 탁 쳤어요.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은 당황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망규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태식의 다음 말은 참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공장 청소부 딸과 결혼한다는 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체면이 안 서죠. 윤미화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위로금 500만 원 들어있어요. 윤미화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망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태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 상견례 결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그 순간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 오빠랑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윤미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배경, 격, 체면, 이런 게 다 맞아야죠.
솔직히 공장 청소부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태식도 거들었어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아들이 청소부 딸과 결혼했대라고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망규는 차갑게 그들을 쳐다봤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태식이 호통을 쳤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사랑 따위로 되는 게 아니야. 준혁은 아버지의 호통에 주춤했습니다. 윤미화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혁아, 엄마 말 들어. 너한테 맞는 좋은 여자 많아. 재벌 딸도 있고 의사 딸도 있어. 굳이 청소부 딸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를 모욕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청소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미화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성실해도 청소부는 청소부죠. 우리 집안 격에는 안 맞아요. 망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가자.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망규는 테이블 위에 놓인 500만 원 봉투를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박 선생님, 위로금 안 가져가세요? 윤미화가 비아냥거렸어요. 망규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준혁 오빠를 잘못 만나서. 망규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망규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청소부로 무시하더니 내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망규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청송원을 나서며 망규는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태성건설 완전히 조사해. 재무상태, 거래처, 약점. 모든 걸 파악해.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 망규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망규는 짧게 대답했어요. 태성건설 인수한다. 준비 시작해. 전화를 끄는 망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태식, 윤미화. 너희들은 오늘 큰 실수를 했어. 망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내일 후회해도 늦어. 망규는 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빠, 준혁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망규는 백미러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사랑은 집안 배경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 준혁이가 너를 진짜 사랑했다면 부모를 설득했을 거야. 집에 도착해 망규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명그룹 회장 박망규 명함에는
자산 3조 원 대기업 총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망규는 명함을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청소부로 무시하더니. 좋아. 내일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망규는 컴퓨터를 켜고 태성건설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중 이어지는 모욕. 모욕은 식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태식은 자신의 태성건설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과시했어요. 보세요. 우리 회사 연 매출 1,000억입니다. 강남에만 건물 5채 있고요. 명함에는 태성건설 대표이사 이태식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태식은 명함을 망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체면을 중시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명문가였죠. 목소리를 높이며 자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윤미화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이에요. 족보도 있고요. 3대째 사업가 집안이라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그리고 망규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박 선생님 집안은 족보라도 있으세요? 망규는 조용히 물잔만 천천히 마실 뿐이었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윤미화는 망규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없으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서민 집안은 다 그렇죠. 수진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망규는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물잔만 천천히 마실 뿐이었어요. 망규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망규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태식 부부의 오만함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예비 신랑 준혁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준혁은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이상하게 여겨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윤미화가 막았어요. 앉아 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최근 준혁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복도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전화할게. 응, 나도 보고 싶어. 이 일만 끝나면 바로 갈게. 수진이는 복도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여자?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수진이와 마주쳤어요. 수진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사람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수진이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라고 했잖아요. 회사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하죠.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오빠, 다른 여자 있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사실은. 준혁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윤미화가 복도로 나왔어요. 준혁아,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
윤미화는 수진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망규는 딸의 눈물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준혁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고 와.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잖아. 수진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준혁이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준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태식이 아들을 쳐다보더니 헛기침을 했어요. 윤미화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습니다. 뭐, 젊은 남자들은 다 그렇죠. 결혼 전에는. 윤미화의 말에 수진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망규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면서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대답해 주세요. 다른 여자 있어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사실 6개월 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어.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망규가 딸을 부축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재벌 딸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 회장님 딸이고 부모님도 그쪽이 더 낫다고 하셔서 이태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처음부터 그쪽 여자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 재벌 딸이고 집안도 좋고 우리 회사 거래처니까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노골적으로 수진이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윤미화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공장 청소부 딸보다 재벌 딸이 훨씬 낫죠. 우리 집안 체면도 서고 사업도 잘 되고 일석이조예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수진이를 모욕했어요. 이태식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아요.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합시다. 이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진이는 충격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오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준혁은 부모의 눈치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미화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위로금 500만 원 있어요. 받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수진이는 그 봉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를 돈으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윤미화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들한테 시간 낭비시킨 것도 있고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500만 원이면 적지 않아요. 사랑보다 체면을, 진심보다 돈을 택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태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준혁이는 처음부터 수진 씨한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연애 연습 정도. 진짜 결혼은 재벌 딸과 할 생각이었죠.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쳐다봤어요. 오빤, 처음부터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정이었어요. 박만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가자.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만규는 테이블 위에 500만 원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태식이 비아냥거렸어요. 위로금 안 가져가세요? 청소부 월급으로는 큰 돈일 텐데. 만규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규는 잠시 멈췄다가 이태식을 쳐다봤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이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제가 뭘 후회해요? 공장 청소부가 저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윤미화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청소부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은 만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만규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바보 같죠? 준혁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았어요. 만규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상대방이 나쁜 거지. 내가 바보인 게 아니야.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만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태식.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청소부로 무시하더니 내일 후회해도 늦어. 청송원을 나서며 만규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태성건설 완전 조사 시작해. 재무제표, 거래처, 프로젝트 현황, 약점, 모든 걸 파악해. 그리고 M&A 팀 소집해. 내일 아침 7시 긴급 회의한다. 만규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태성건설을 인수하시겠다는 겁니까? 만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수가 아니야. 박살낼 거야. 전화를 끊은 만규는 차에 탄 딸을 바라봤어요. 뒷좌석에서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혁 오빠 없이는. 만규는 백미러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준혁 같은 인간은 잊어버려.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놈이야. 그리고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저 오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줄 거야. 만규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만규는 생각했습니다. 이태식, 윤미화, 이준혁. 너희들은 오늘 큰 실수를 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더니. 좋아. 내일부터 지옥을 보여주지. 만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통쾌한 복수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태성건설은 머지않아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태식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어요. 차 안에서의 위로. 차가운 밤 공기 속 수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청송원을 나온 후 차에 탄 수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못나서, 제가 준혁 오빠를 제대로 못 잡아서. 수진이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만규는 뒷좌석으로 가서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단단히 말했어요. 수진아, 우린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진짜 사람됨을 볼 수 있었으니
잘된 일이야. 망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빠, 준혁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는 준혁의 배신이 너무나 아팠어요. 6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을 연애 연습 상대로 생각했다는 말. 모든 게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망규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그런 인간은 잊어버려. 진짜 사랑은 집안 배경이나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아. 준혁은 처음부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망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태식, 윤미화, 이준혁. 너희들이 내 딸에게 준 상처 반드시 갚아주겠어. 귀갓길, 박망규의 머릿속에는 오직 태성건설이라는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망규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태식을 어떻게 응징할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망규는 수진이를 방으로 보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현명그룹의 협력업체 명단, 거래처 목록, 프로젝트 현황,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망규는 오래된 협력업체 명단을 펼쳤어요. 티읕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태성건설, 연매출 300억, 현명그룹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였어요. 망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태식이 나를 청소부로 무시하더니 알고 보니 내 회사 협력업체였구나. 망규는 태성건설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명그룹과의 연간 거래액이 150억 원, 전체 매출의 50%가 현명그룹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좋아, 약점을 찾았어. 망규는 붉은 펜을 꺼내 태성건설의 이름 위에 선명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메모를 적었어요. 협력업체 재검토 대상, 윤리 위반 여부 조사 필요. 망규의 손길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태성건설의 최근 프로젝트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5개, 그중 3개가 현명그룹 관련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이걸 다 끊어버리면 망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이 사라지면 태성건설은 자금난에 빠질 것이고 은행 대출 상환도 어려워질 것이었어요. 좋아, 첫 번째 타격은 이거야. 망규는 메모장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협력업체 계약 해지, 2단계 은행 압박, 3단계 인수 또는 파산.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망규는 전화기를 들어 24시간 대기 중인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비서실장 김 과장은 즉시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늦게 회장님이 전화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망규는 명료하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안건은 협력업체 윤리 재검토입니다. 김 과장은 잠시 놀란 듯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느 협력업체를 재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망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성건설. 전면 재검토 들어갑니다. 재무상태, 윤리경영, 품질관리. 모든 부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법무팀도 함께 소집하세요. 김 과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태성건설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망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회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망규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태성건설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비율 150%, 유동성 비율 80%, 재무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현명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즉시 자금난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아, 이태식. 내가 나를 청소부로 무시했지? 내일부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망규는 냉소를 지으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1시 망규는 수진이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망규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수진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아빠. 망규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바보 같죠? 준혁 오빠를 믿었던 제가. 망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상대방이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아빠,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혁 오빠 없이는. 망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준혁 같은 인간은 잊어버려.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놈이야. 그리고 아빠가 약속할게. 저 오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꼭 보여줄 거야.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망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 내일부터 알게 될 거야. 저 이태식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망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아빠가 내 편에서 항상 지켜줄 거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 저 오만한 인간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망규는 딸에게 키스를 해주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망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태식, 윤미화, 이준혁. 내일부터 너희들의 지옥이 시작될 거야. 내 딸을 울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새벽 3시 망규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태성건설의 조직도, 재무제표, 프로젝트 현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망규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약점을 찾고 있었어요. 현명그룹과의 계약 해지, 은행 대출 상환 압박, 협력업체 이탈 유도.
망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망규의 스타일이었어요. 휴대폰으로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회의 전에 태성건설 CEO 이태식의 개인 신상 정보도 준비해 주세요. 학력, 경력, 재산, 인맥, 모든 것을요. 몇 분 후 김 과장의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침 8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망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내일부터 이태식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망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망규는 서재 벽에 걸린 액자를 쳐다봤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남긴 유훈이었습니다. 망규는 평생 이 말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태식 가족은 그 진심을 짓밟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이번만큼은 복수를 하겠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망규는 액자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어요. 새벽 5시 망규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내일의 계획만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윤리위원회, 태성건설 계약 재검토, 이태식에게 최후 통처. 망규는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태식, 너는 오늘 큰 실수를 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를 내일부터 치르게 될 거야. 청소부라고 무시했지? 좋아.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지. 망규는 눈을 감았지만 복수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건설 대표 이태식은 현명그룹 본사 20층 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불려왔습니다. 어젯밤 10시경 갑작스럽게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현명그룹 윤리위원회 마이너스 내일 오전 9시 본사 20층 대회의실 출석 요망. 안건 협력업체 재검토. 필참. 짧고 명료한 문자였지만 이태식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윤리위원회라니. 이태식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혹시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나? 품질 불량이 있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식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잔뜩 긴장한 채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현명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법무팀장, 재무팀장, 구매팀장, 윤리경영팀장, 총 10명이 넘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태식은 목이 말랐지만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많은 임원이? 이태식은 불안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식도 문을 쳐다봤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나? 이태식은 현명그룹 회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중간 관리자들과만 거래했고 회장은 그림의 떡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회장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태식은 긴장한 채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회장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이태식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때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품격 있는 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고급 시계를 찬 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모든 것이 대기업 회장의 풍모였어요. 남자는 상석에 앉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태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어제 작업복을 입고 기름 냄새를 풍기던 박만규였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며 창백해졌습니다. 어. 이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손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저 청소부가 현명그룹 회장이라고? 이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기름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사람이 자산 3조 원 현명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이태식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박만규는 이태식을 쳐다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태식 대표님, 어제는 잘 지내셨습니까? 만규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규는 손을 들어 이태식을 제지했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시작하죠. 만규는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일어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협력업체 태성건설에 대한 재검토 때문입니다. 김 과장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태성건설의 로고가 떴습니다. 태성건설은 현명그룹과 5년째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연간 거래액 150억 원, 태성건설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입니다. 이태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재검토를? 무슨 문제라도 있나? 김 과장이 계속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성건설의 윤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요즘 세상에 몸으로 하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공장 청소부 하시는 분이랑은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이태식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녹음을? 이태식은 당황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공장 청소부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성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성실해도 청소부는 청소부죠. 윤미화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어요.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너무 심하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이태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만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만규는 이태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태식 대표님,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만규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기름 냄새 난다고 코를 막으시고 격이 안 맞는다고 파혼하셨습니다.
제 딸을 500만 원에 정리하려 하셨고요. 이태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몰라서. 하지만 망규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망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현장을 지키며 일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기름 냄새를 풍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망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사람과 우리 현명그룹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태식은 망규의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법무팀장이 일어서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명그룹 윤리위원회는 태성건설의 윤리경영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태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이태식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연간 150억 원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5억 원 모두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태식은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법무팀장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현명그룹 협력업체 명단에서 영구 제명한다. 향후 재계약 불가. 이태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협력업체 명단에서 제명되면 다른 대기업들도 거래를 꺼릴 것이 뻔했습니다. 현명그룹은 업계 1위 기업이었고 현명그룹이 거래를 끄는 회사는 다른 곳에서도 신뢰를 잃었어요. 넷째, 이 사실을 업계 전체에 공지한다. 법무팀장이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이태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망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회장님을 몰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망규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태식 대표님, 당신은 잘못을 모르고 계십니다. 망규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당신의 잘못은 저를 몰라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잘못입니다. 망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저를 무시하고 파혼했을 겁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당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망규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망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이태식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회사에 직원이 20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하지만 망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울릴 때 당신 회사 직원들을 생각했어야죠. 망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태성건설과의 모든 거래는 종료됩니다. 이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회사가 망합니다.
하지만 망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태식만 남았어요. 이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망규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회의실을 나온 박망규는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다음 단계 준비해 주세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다음은 무엇입니까? 망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성건설 거래 은행들에 연락하세요. 대출 상환 압박 시작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한테도 연락해서 태성건설과의 거래 중단을 권고하세요. 김 과장은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그러면 태성건설이 완전히 망하는데요? 망규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망규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태식,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 가족이 내 딸에게 준 상처, 천천히 갚아줄 거야. 망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성건설은 며칠 안에 자금난에 빠질 것이고 이태식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망규는 딸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너를 울린 저 인간들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망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망규 회장은 미소 없이 이태식을 응시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망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권위와 카리스마로 가득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현명그룹 최고 경영자를 향한 존경과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태식만 홀로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설마, 당신이 박망규 회장이? 이태식은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작업복을 입고 기름 냄새를 풍기던 그 사람,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산 3조 원 현명그룹의 총수였다니. 이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이태식은 어제 상견례 자리가 떠올랐어요. 모욕했던 모든 말, 비웃었던 모든 순간,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망규는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태식 대표님, 놀라셨습니까? 망규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어제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기름 냄새 난다고 코를 막으셨고요. 격이 안 맞는다며 제 딸과의 결혼을 파혼하셨습니다. 이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망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저를 그렇게 대했겠죠. 사람을 외모와 직업으로 판단하는 당신의 태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망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집은 우리 집안과 다르다고 하셨죠. 사람을 직업과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건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상생 가치와는 맞지 않죠. 망규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명확했어요.
비서실장 김 과장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윤리 위반 협력사 계약 해제 문서였어요. 이태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박만규는 서류를 이태식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해제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만규는 주변 임원들을 쳐다봤어요. 태성건설 계약 해제에 찬성하시는 분?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습니다. 법무팀장, 재무팀장, 구매팀장, 윤리경영팀장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이태식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 직원 2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하지만 만규는 손을 들어 이태식을 제지했습니다. 이태식 대표님, 직원들 생각은 어제 했어야죠.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할 때, 제 딸을 500만 원에 정리하려 할 때 직원들 생각하셨습니까? 이태식은 말문이 막혔어요. 만규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장이 일어서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명그룹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태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계약 해지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한다. 이태식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억 원 위약금은 태성건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5억 원을 즉시 중단하고 기투입 비용 50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태식은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법무팀장은 계속 읽었어요. 셋째, 태성건설을 현명그룹 협력업체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 향후 재계약 영구 불가. 이태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대기업들도 거래를 꺼릴 것이 뻔했습니다. 현명그룹은 업계 1위 기업이었고 현명그룹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회사는 업계에서 매장당했어요. 넷째, 이 사실을 건설업계 전체에 공문으로 발송한다. 사유윤리 경영 위반, 인권 침해. 법무팀장이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이태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태성건설의 연간 매출 300억 중 150억이 현명그룹과의 거래입니다. 이 계약이 끊기면 재무팀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3개월 내 자금난, 6개월 내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95%입니다. 이태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사가 망한다. 완전히 망해. 이태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박만규는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다음은 금융기관 관련 사항입니다. 태성건설은 현재 세계은행에서 총 10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현명그룹은 해당 은행들의 주요 고객사이므로 은행에 태성건설 대출 조기 상환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불법 아닙니까? 하지만 김 과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권고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은행이 하죠. 만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태식 대표님, 걱정 마세요. 합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 현명그룹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다만, 망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은행들이 현명그룹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죠. 자연스럽게요. 이태식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현명그룹이 은행의 최대 고객사인데 은행이 현명그룹 의견을 무시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태성건설 대출을 조기 상환 요구할 것이고 태성건설은 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날 것이었어요. 구매팀장이 말했습니다. 태성건설의 주요 협력업체 20곳에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현명그룹과 태성건설의 계약 해지 사실 통보입니다. 이태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협박 아닙니까? 하지만 구매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통보일 뿐입니다.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들의 자유죠. 이태식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협력업체들은 현명그룹이 끄는 회사와는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성건설은 고립될 것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이태식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 윤미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박만규가 현명그룹 회장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화는 전화 너머에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 청소부가? 이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사 망했어. 계약 다 끊겼어. 우리 끝났어. 윤미화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이태식은 아들 준혁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어디야? 준혁은 회사에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현명그룹 회장이야. 우리 회사 끝났어. 준혁은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네, 뭐라고요?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수진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야? 준혁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태식은 윤미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윤미화는 울고 있었어요. 당신이 박만규가 누군지 알아봤어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윤미화는 이태식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무시했잖아. 기름 냄새 난다고 코 막았잖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윤미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 망하면 우리도 끝이에요. 강남 건물도 다 팔아야 하고. 다음 날 태성건설에는 폭탄 같은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9시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대표님 대출 조기 상환을 검토 중입니다. 2주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신한은행에서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1시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은행 모두 100억 원 대출을 조기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100억을 어디서 구해? 회사 통장에는 20억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1시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명그룹과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현명그룹과 거래하고 있어서
20개 협력업체 중 15개가 연락을 끊었어요. 자재 공급이 중단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식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하늘을 쳐다봤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오후 3시 직원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다른 회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명 직원 중 10명이 하루 만에 사표를 냈어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현명그룹이 태성건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문, 회사가 곧 망한다는 소문. 직원들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태식은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20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만규는 회사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성건설 은행 3곳 모두 조기 상환 요구했습니다. 협력업체 15곳 거래 중단했고요. 직원 10명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어요. 만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군. 다음 단계 준비하세요. 만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이태식과 그의 가족은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제뉴스는 현명그룹의 윤리 위반 협력사 계약 해지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현명그룹이 협력업체 태성건설과의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이유는 윤리 경영 위반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연간 150억 원 규모의 계약 파기는 태성건설 전체 매출의 50%에 달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성건설 본사 건물이 비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증권 뉴스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태성건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직후 29% 폭락했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태성건설 주가 그래프가 급락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현명그룹과의 계약 해지 소식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태성건설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어요. 현명그룹의 이번 결정은 업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윤리 경영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 겁니다. 인터넷 뉴스와 포털 사이트는 이 소식으로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태성건설 자업자득이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데가 현명그룹 회장님 멋있다. 이런 게 진짜 품격이지. 대부분의 댓글이 박만규 회장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SNS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상견례 녹음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이태식 부부의 오만한 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다니 돈과 체면만 아는 인간들, 완전 자업자득. 여론은 태성건설에게 불리했습니다. 계약 해지 일주일 후 태성건설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태식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이 대표님, 현명그룹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리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태식은 간신히 한마디 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 관리가 시작되자 태성건설의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던 건물 5채가 모두 경매에 넘어갔어요.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태식의 개인 통장도 압류되었고 명품 시계와 자동차도 모두 빼앗겼어요.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100평 아파트, 시가 50억 원짜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태식 가족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체면만 중시하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윤미화는 명품 가방과 옷을 모두 팔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에르메스 백도, 샤넬 옷도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살려고 파는 겁니다. 금매라는 문구와 함께. 하지만 가격은 원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윤미화는 울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어요. 미화야, 미안한데 요즘 바빠서. 윤미화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였지만 돈이 없어지자 모두 떠난 것이에요. 아들 준혁도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준혁 씨,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태성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준혁도 실직자가 되었어요. 준혁은 재벌 딸 여자친구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준혁 오빠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오빠랑 만나지 말래. 돈이 없어지자 여자친구도 떠난 것이에요. 준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때서야 수진이가 생각났어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준혁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준혁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바빠요. 준혁은 애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이미 당신을 잊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연애 연습이었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버린 거야?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후 수진이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수진이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아버지의 회사에 특혜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프로젝트 혼자 힘으로 해낼게요. 수진이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망규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편 박망규는 집에서 딸 수진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태성건설 법정관리 들어갔다던데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걱정 어린 말에 망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걱정되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잘못 없잖아요. 수진이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딸이었습니다. 망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망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이태식 대표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여긴 게 문제였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직원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현명그룹에서 우수한 직원들은 채용할 계획이야.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아빠는 정말 멋있어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망규는 계속 말했어요. 수진아,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망규는 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작업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아빠는 항상 같은 사람이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이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박망규는 여전히 같은 하얀 작업복을 입고 공장 현장을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망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고들 많아요. 3번 라인 문제는 해결됐어? 망규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장실에만 앉아 있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와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옷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비서실장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장 입고 다니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망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게 편해. 그리고 이 작업복이 나야. 망규는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옷에는 돈이 아닌 진심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상징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망규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직원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살. 망규는 공장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 빌딩들이 보였어요. 태성건설이 있던 건물도 보였습니다. 망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태식, 너는 이제 알았을 거야. 진짜 품격이 뭔지. 망규는 돌아서서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박망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회장이든 청소부든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여름 수진이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옆에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망규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깔끔한 차림, 진실한 눈빛, 그리고 수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망규는 마음에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민수 씨. 수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민수는 망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교사 월급이 전부예요. 하지만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망규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중요하죠.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망규는 딸을 꼭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태성건설은 결국 파산했고 이태식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이태식은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었고 윤미화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준혁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늦은 깨달음은 후회만 남겼어요. 박만규는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직원들, 그를 존경하는 눈빛들. 만규는 행복했어요. 돈과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만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으로 대하라.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그리고 만규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진심을 담아 일하는 회장의 모습으로